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존사냥꾼입니다.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선 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인데요. 우선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서 합성의약품 자리를 바이오의약품이 대체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더불어 CMO 캐파가 세계 최대 수준으로 현재 1등을 달리고 있고, 크기로 치면 36.4만 리터로 2위인 베링거인겜 하임 30만 리터, 그리고 28만 리터를 생산할 수 있는 3위 론자를 앞지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36.4만 리터는 3개의 공장까지를 포함한 내용이고, 지금 4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증설하면 최대 62만 리터를 수주할 수 있다고 해서 점점점 더 대규모 수주가 된다면 고정비 부담이 낮아져서 더 큰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레졸트 헬스케어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CMO의 연평균 성장률이 약 13.4%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 기준 253억 불, 하나로 한 25조의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총 3파트를 다 다룰 예정이고요. 우선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이 무슨 차이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우선 개념 정리를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합성의약품이라는 것은 화학 공정을 통해서 빠르게 제조 생산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먹는 뭐 감기약, 뭐 진통제, 소화제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럼 바이오의약품은 무엇이냐? 살아있는 세포를 복잡한 구조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개발 및 생산을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합성의약품은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의약품이라고 한다면, 바이오의약품은 제조합 DNA 기술을 응용해서 미생물 세포 배양 조직 세포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의약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합성의약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쉽게 생산이 가능해서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의약품이 되고요. 그리고 분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약물 전달 속도가 아주 빠르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먹는 약 중에서 뭐 진통제, 소화제, 뭐 항생제, 항암제 이런 것들이 다 합성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의약품의 예로는 뭐 항세 치료제, 뭐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 부작용이 확실히 적고 생산 절차가 복잡해서 생산 비용이 높아지고,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여러 가지 병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낮은 부작용과 더 높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바이오 의약품으로 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사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설립은 2011년 4월 22일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로 설립이 됐습니다. 영위 사업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CMO, 즉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입니다. 앞서 살펴본 3공장까지 36.4만 리터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인 CMO에 대한 얘기이고요. 그리고 CDO, CRO는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권 상장 여부는 2016년 11월 10일 날 상장돼서 실질적으로 IPO를 해서 우리가 쉽게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최 4, 5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결 대상 종속 회사로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메리카가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바이오 시밀러 개발 및 상업화를 진행 중에 있고, 당사 CDO 안정적 수주 및 해외 거점 확대 운영을 위해서 미국의 종속기업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메리카를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그 중소기업은 당연히 해당 사항이 없고요. 주식의 총수 현황을 보시면 발행 가능한 주식수는 총 5억 주입니다. 현재 발행한 주식수는 6,600만 주가 되네요. 그래서
유통 주식수가 한 6,600만 주가 되고, 뭐 자기 주식수나 우선주는 따로 없습니다. 뭐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주 구성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은 삼성물산은 43.44%의 주식을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31.49%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주식의 총수를 합치면은 약 75%가 되고, 나머지 25%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 주식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해당 주식을 팔지 않는 이상 지지 기반은 아주 탄탄할 것 같고요. 이 나머지 25%로 주가가 아주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사업 부문별 그리고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면은 우선 좌측을 보시면 항체의약품, 즉 CMO 생산의 95.8%의 매출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머지 4.2%는 서비스고요. 그러면은 그 의약품들을 발주하는 주체는 누구인가를 보시면 국내가 21% 정도 해당되고, 역시 유럽이 63%,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주 지역이 11%, 그리고 기타 지역이 5%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시 말하면 항체의약품의 최대 고객은 유럽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CMO의 시장 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 CMO의 사업의 개요 및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우선 CMO라는 것은 자체 생산 역량이 부족하지만 의약품 R&D 및 마케팅의 사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생산을 전략적으로 아웃소싱, 다시 말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생산 업체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 위탁 생산하는 사업이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하는 CMO 사업입니다. 이렇게 바이오 의약품은 연평균 10.3%의 높은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성장성의 경우에서는 생산 분야의 아웃소싱이 더욱더 확대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예측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글로벌 제약사들이 본인들이 생산 설비까지 다 갖추고 있다가 그 수요에 맞는 생산 설비를 갖추지 못하거나 혹은 너무 많이 갖출 경우에는 그 고정 비용이 엄청 많이 나가겠죠. 그러한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소화해서 본인들은 약품만 개발하고, 그리고 생산을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생산 업체에 맡기는 추세가 강화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복수의 생산 설비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요. 한 곳에서만 뭐 약품을 주는 게 아니라, 생산해 달라고 맡기는 게 아니라 복수 기관의 업체에다가 이 의약품을 생산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만료에 따른 바이오 시밀러가 출시됨에 따라서 이제 어떤 특정한 약을 맨 처음에 개발한 회사뿐만 아니라 그 약을 개발할 수 있는 뭐 셀트리온이나 해외 여러 기업들이 그 시밀러를 만들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생산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생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겠죠. 바이오 CMO의 시장 규모 및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바이오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에는 2,899억 불이었는데, 이게 전체 제약 시장에서 30.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의약품 시장이 10.3% 연평균으로 상승을 해서 2025년쯤에는 34.5%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오 의약품 시장 내에 있는 CMO의 시장 규모는 현재는 133억 불이고,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3.7%에 달해서 2025년 기준 253억 불 시장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CDMO 마켓의 상승률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2019년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연평균 성장률이 11.7%에 달했지만 그 이후로 2020년부터는 성장률이 조금 더 가속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13.7%의 연평균 성장률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더 가속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쟁사항은 1위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36.4만 리터의 캐파로 1등을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독일의 베링거 인겐하임이 30만 리터의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다음으로 론자의 28만 리터의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 세 개의 어, 바이오 CMO가 차후에 이 시장을 나눠서 가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 조달상의 특성을 보면은 생산에 소요되는 원부 재료는 고객사로부터 무상사급 방식으로 공급받거나 고객사가 지정한 공급처와 별도 장기 계약으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원재료를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원재료가 부족하다거나 그 원재료의 공급이 일정치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생산 능력 에서 가동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약 50%, 56%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 많이 늘어나서 좋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아직 더 생산할 수 있는 양이 44%나 되는 거니 이 생산 가동률을 100%까지로 끌어올린다면 아마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보시면 전체 금액이 약 5,890억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거기서 인건비가 약 2,100억 원, 그리고 감가상각비와 상각비가 약 1,000억 원, 그리고 원재료와 저장품 사용액이 1,500억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 전체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원재료, 그 다음으로 감가상각비 정도가 다음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인건비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비로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원재료가 만약에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그 생산 비용의 그 원재료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매출 총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기업을 공개하고 그리고 회사가 태어난 지 채 1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률이 추세가 아직은 가늠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보기보다는 그 추세성이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만 발췌해서 살펴보는 걸로 충분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영업이익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선 매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2,946억 원으로 시작해서 2020년도에는 1조 1,648억 원으로 약 4배가량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업이익을 각 연도별로 보면은 2016년도에는 마이너스 300억 원이 났지만 이번에 잠정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은 2020년도 1년 동안 약 2,928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률을 꺾은 선 그래프로 보면은 마이너스 10%에서 25%까지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상승 곡선을 탄다는 것은 좋은 현상으로 볼 수 있고 매출액도 지금 5년 동안 약 3배가량이 늘었기 때문에 이 매출액의 상승을 먼저 이끈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률도 자연스레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출액 대비 유무형 자산의 비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선 빨간색 꺾은 선 그래프가 매출 대비 유형 자산의 비중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액 대비 370%의 유형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선 이 유형 자산에 많은 비용을 투자했고 아직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비중이 점점 더 줄어들어서 2020년도에는 143%까지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절대적인 수치는 100이 넘어갔기 때문에 매출보다 큰 유형 자산 비중은 조금 과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매출의 비중이 급격하게 상승함으로써 이 유형 자산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추세가 만약에 지속된다고 한다면 매출액이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유형 자산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해서 10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형자산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2016년에 5%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020년도에도 매출이 상승함에 따라서 2%까지 내려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형자산의 비중 자체가 2016년부터 크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더 살펴볼 건 없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다음은 PER과 EPS 그리고 EV/EBITDA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PE 레이시오와 그리고 EV/EBITDA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기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PER과 EV/EBITDA에 대한 값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당연히 마이너스 3,000원대로 유지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쭈루룩 해가지고 2020년도 기준 현재 한 3,200원 정도의 EPS 주당 순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예상으로는 5,400원으로 약 한 7, 80%가 또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PER은 어느 정도가 되냐 보시면 2018년도에도 114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단기 순이익으로 114년치를 벌어야지 현재 주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근데 그 값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점점 더 상승해서 2020년도에는 약 217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100, 200에서 220 정도 사이라고 한다면 220년 동안 단기 순이익을 벌어야지 지금 주가만큼의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냐라는 게 사실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CMO 시장의 K거 상승률이 13%대가 되고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전망이 아주 밝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당화될 수 있는 수치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 절대적인 수치는 상당히 높다는 점은 인지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단기간에 이 PER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일은 없겠지만 꾸준히 하향 곡선을 할 수 있다고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리고 EV/EBITDA의 경우에서도 2018년도에는 172를 유지했는데 2021년도 정도쯤이 되면은 100을 뚫고 94.9가 될 것이라고 예측치는 말을 하고 있네요. 다음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 다음이 당기순이익, 그리고 이 값을 뺀 값이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 2019년도를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사실 추세가 별로 없고요.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플러스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B가 플러스,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가 위로 향했을 때, 이렇게 위로 향했을 때가 건전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일어난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2018년도, 2019년도에는 단기 순이익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2020년도 3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3,447억 원. 그러니까 내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돈이 3,447억 원이고, 당기 순이익으로 1,447억 원 정도를 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실제로 들어온 돈이 단기 순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뭐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값 자체가 너무 큰 것은 사실 뭐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사실 뭐 딱히 좋은 흐름 추세를 보이는 것 같진 않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올해 번 돈으로 재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실제 들어온 돈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그리고 유무형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값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더 크다면 유무형 자산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당해에 번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고, 만약에 2019년도와 같이 번 돈이 100억 원밖에 안 되는데 유무형 자산에 1,800억 원을 썼다면 이 나머지 1,700억 원은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외부에서 차입을 했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신주를 발행하거나, 네, 그런 형태로 돈을 빌려왔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그리고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에는 유무형 자산 취득의 금액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컸기 때문에 회사에 뭐 남겨져 있는 돈을 썼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2020년도 3분기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유무형 자산 취득액보다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남아있는 현금성 자산이 어느 정도 되냐라는 보시면은 570억 원 정도가 있네요. 뭐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또 크지는 않지만, 만약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히 상승하고 유무형 자산 취득액이 줄어든다면 이 현금성 자산은 계속해서 쌓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플러스인 것은 회사에 돈이 들어왔다는 뜻이 되고요. 다시 말해서 돈을 빌렸다는 뜻이 되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은 돈을 갚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보여야지 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19년도와 2020년도 3분기까지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빌린 돈에 대해서 더 빌렸다기보다는 빌린 돈 중에 갚은 금액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입니다. 기업의 주가 차트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도 약 12만 5,500원 정도에서 최대 88만 3천원까지 오른 주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의 코스피 지수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나스닥,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까지 폭락을 하는 바람에 지금 가격은 약 79만 3천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업의 적정 주가를 사격인 회계사의 기업 가치 계산법으로 계산해 본다면, ROE가 만약에 6%일 경우에는 적정 주가는 5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ROE가 10%가 된다고 해도 8만 4천 원밖에 안 되니, 현재 적정 주가의 한 10배 정도 가격에서 거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업의 적정 주가를 보면은 아주 고평가되어 있다는 상태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인데요. 4차 산업시대의 수혜주인 바이오 의약품 생산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잠재성은 엿보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파운드리의 절대 강자로 지금 군림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바이오 의약품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전자와 같은 그러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면은 주가는 폭발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주가 자체는
계산법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P 레이시오나 그리고 SRIM 계산법에서 보면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추세를 보면서 한 달에 한두 주씩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말해 단기간에 수익을 보고자 하지는 마시고 장기간 모아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고요. 그리고 감사 보고서를 만약에 매번 보신다면 성장 추이 확인을 위해서 지금은 매출액을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공장 가동률이 현재 50%대에 머무르고 있지만 그것이 60%, 70%가 되는지, 그만큼 공급 그 생산을 원하는 업체가 점점점 늘어나서 가동률이 늘어났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석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